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며느리와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65인데요. 30년 동안 한복점을 운영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바느질을 배워서 전통 한복 만드는 일이 제 자랑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저녁 7시면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게 제 생활이에요. 규칙적이고 단정한 삶을 살아왔죠. 우리 아들 민준이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보고 있는데 저만 혼자 그런 소리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민준아, 언제 장가 갈 거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면 엄마,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선볼 사람을 소개해줘도 별로예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면서 다 거절하더라고요. 키가 작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직업이 별로다. 성격이 안 맞는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요. 저는 네가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30이 넘도록 혼자 있는 거야. 사람은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순덕 씨 아들은 언제 결혼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하면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늦게 결혼해요 하면서 둘러대긴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조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준이가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 만났니? 어떤 애니? 나이는? 직업은? 언제 데려와서 보여줄 거야? 하면서 연신 물어봤죠. 아들이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집 청소도 다시 하고, 음식도 뭘 해줄까 고민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드디어 그 주말에 며느리를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특히 예의가 바른 게 마음에 들었어요. 현관에서부터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여자친구 지선이라고 해요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손에는 고급 과일 선물까지 들고 와서요. 어머님, 민준이한테 어머니께서 한복 만드시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을 잘 모르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소중한 일을 하신다니 너무 멋있어요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달랐거든요. 지선이 말이 맞네. 전통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했더니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도 한복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제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는데 어머님 요리는 또 다른 맛이네요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설거지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더라고요. 괜찮다.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니 했더니 저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뭐가 손님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아이는 진짜 마음씨가 착하구나 싶었어요. 민준이랑 지선이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고요. 어머니, 지선이 어때요? 아들이 물으니까 참 좋은 애구나. 예쁘고 착하고 했죠. 그날 저녁에 아들이랑 둘이 있을 때 민준아, 정말 좋은 애 만났구나.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 했더니 아들이 그죠. 저도 이런 사람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결혼해라.
엄마가 살아있을 때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좋은 며느리 놓치면 안 되잖아 했더니 네, 빨리 준비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겠구나 싶어서요. 몇 번 더 만나봤는데 정말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홍보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아들한테도 잘하고요. 어머님, 민준이가 어릴 때 어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아들 어린 시절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요. 우리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장난이 심했어. 어느 날은 개구리를 잡아와서 집에 풀어놓고는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면 어머, 정말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조용한데 하면서 웃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요. 하더라고요. 청첩장 디자인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던데 지선이는 정말 착하구나 생각했어요. 예식장 구경 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고 어머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이 좋으세요? 하면서 정말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음식 시식할 때도 어머님, 이 음식 어때요? 친척분들이 드시기에 괜찮을까요? 하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요. 한복도 제가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결혼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쁜 한복을 만들어줬어요. 결혼식 날도 정말 예뻤어요.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나온 지선이를 보니까 정말 공주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한복은 저희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친척들도 순덕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 예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 6개월 동안은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집에 와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건강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진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챙겨주더라고요. 명절 때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요. 어머님,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나물 무치는 것부터 전 부치는 것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요. 지선아, 너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 했더니 어머님, 이런 걸 배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민준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한테도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민준 오빠, 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와요. 어머님 건강하신지 안 보신지 오래됐잖아요. 하면서 아들이 저한테 더 자주 연락하도록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주말에 시간이 나면 어머님, 오늘 쇼핑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백화점도 같이 가고 어머님, 옷 하나 골라드릴게요 하면서 옷도 사주고요. 제가 괜찮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하면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면 100점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지선이가 임신했을 때도 어머님,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님께서 봐주셔야 아이가 제대로 클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요즘 어린이집도 좋다던데 했더니 그래도 할머니가 키워주신 아이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어머님께 부탁드려요. 하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어머님, 요즘 입덧이 좀 있지만 괜찮아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하면서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 해다 줄게 하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하더라고요.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예쁜 딸을 낳아줘서 고맙기도 하고,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지선아, 고생했다. 우리 지우 정말 예쁘게 생겼네. 했더니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산후조리 할 때도 제가 매일 미역국 끓여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했는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더라고요. 아기 돌볼 때도 어머님이 봐주셔야 안심이 돼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기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가 태어나고 처음 몇 달은 거의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에 지우가 울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결국은 제가 달래주고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지선이는 어머님 너무 수고스러우실 텐데 하면서도 제가 다 하도록 내버려 두더라고요. 지우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새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야근이 많아졌어요. 하더니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왔는데 한 번, 나중에는 2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전화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고객사 미팅이 있어서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바빠요 하면서 바쁘다는 말만 하고요. 아들한테 민준아, 지선이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 안 상하니? 물어봤더니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해요. 지선이도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이니까 일이 바쁠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자가 출산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김 아주머니가 순덕 씨 며느리가 요즘 밤늦게 강남 쪽에서 놀고 다닌다던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했는데요. 박 아주머니도 내 딸이 강남에서 일하는데 지선이 클럽에서 봤다고 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회사 회식이었나 보죠. 요즘 회사들이 그런 데서 회식도 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지선이가 그런 곳에 다닐까?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람들이 잘못 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민준아, 지선이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네,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라서 야근이 많아요. 곧 끝낼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웃 김아주머니가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덕아, 네 며느리 어젯밤에 클럽에서 나오는 걸 내가 직접 봤어. 남자들이랑 같이 나오더라고. 술 마신 것 같았는데 비틀비틀하면서 택시 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정말이었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 지선이가 정말 클럽에 다니고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네, 아내가 클럽에 다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들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선이가 클럽에 다닐 리 없어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김아주머니가 직접 봤다는데? 남자들이랑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던데? 제가 다시 물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건 오해일 거예요. 지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거실로 나온 며느리를 보니까 화장이 번지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술 냄새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지선아,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늦게? 제가 물으니까 지선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회,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하는 말이 좀 어눌했어요. 회식이 새벽까지 하니? 그것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제가 다시 묻자 며느리가 2차, 3차까지 했어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동료들이랑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여보,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지우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 있으면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빠도 그러세요? 저도 스트레스 풀 권리가 있잖아요. 매일 일하고 육아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가끔 동료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안 돼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착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말투도 거칠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뭔가 사람이 변한 느낌이었어요. 지선아, 그래도 기혼 여성이 새벽까지 술 마시는 건 제가 말하려다가 며느리가 확 돌아보면서 시어머니, 요즘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해요? 21세기예요. 21세기 하더라고요.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했더니 며느리가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제 입장은 생각해봐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었나?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다 가짜였나? 아니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에 또 다른 소문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며느리가 클럽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심지어 같이 춤까지 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간다는 얘기였어요. 박아주머니가 순도가 네 며느리 이제 클럽 단골인 것 같더라. 내 아는 사람이 그 클럽에서 일하는데 지선이 얘기하더라고. 거의 매주 온다고. 그것도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매주? 거의 매주 클럽에 간다고? 그럼 그동안 회사 야근이라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제가 지우를 돌봐주고 있을 때 며느리는 클럽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지선아, 네가 클럽에 다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것도 매주?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네, 가끔 가요. 뭐가 문제예요? 하더라고요. 그 당당한 태도에 더 놀랐어요. 미안해하거나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너 결혼한 여자가 밤늦게 남자들이랑 클럽에서 노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더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하더라고요. 보수적이라고? 그럼 네 생각에는 기혼 여성이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노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제가 다시 물으니까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왜 간섭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라고? 남자친구들 말이지? 제가 물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친구는 친구예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좁으세요?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한테 민준아, 네 아내가 매주 클럽에 간다는데 그거 알고 있었니? 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그게 사실이야? 하니까 며느리가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가끔 가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라 매주라던데? 그럼 그동안 야근한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이 물으니까 며느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야근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아이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아들이 말하니까 며느리가 오빠까지 그러시면 정말 답답해요. 저를 집에만 묶어두려고 해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회생활이랑 클럽에서 노는 건 다르잖아. 아들이 말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오빠도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그건 회사 일이고 나는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지는 않아. 아들이 말하니까 며느리가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차별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제가 말하니까 남 시선 신경 쓰며 사는 게 답답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클럽을 다니고, 저는 그걸 말리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며느리와 마주치면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고요. 지우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자꾸 저한테만 와서 할머니, 엄마가 왜 화나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가 요즘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해 하고 둘러댔어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을 때 두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추석 일주일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지선아, 올해는 우리 집에서 추석을 보내니까 같이 음식 준비하자. 언제 시간 되니 했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누가 직접 해요?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명절 음식을 배달로? 했더니 진짜예요. 요즘 명절 음식 배달하는 곳 많아요. 더 맛있고 편해요. 하더라고요. 지선아, 명절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야. 가족이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구식 생각은 그만해요.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구식 생각이라고? 우리 집안이 30년 넘게 추석 때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구식이라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더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21세기인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추석 음식 준비 안 할 거야?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이 꼭 직접 하시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저는 배달 주문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추석 당일까지 며느리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떡국도 끓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집 앞에 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킨 음식들이 배달로 온 거였어요. 떡국, 잡채, 동그랑땡 전, 심지어 과일까지 다 주문한 거였어요. 친척들이 이게 뭐야? 차례상을 배달 음식으로? 하면서 웅성거리는데 며느리는 음식은 음식이잖아요. 누가 만들었든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하시니까 며느리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효율성이 중요하죠.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이 아프도록 일해온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하면서 소리쳤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시간 절약하고 효율적인데요. 하더라고요. 효율적이라고?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게 의미인데 그걸 모르니?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시대에 뒤떨어져요. 하더라고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음식은 맛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날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아들한테 민준아, 이게 정상이냐?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키는 며느리를 봤니? 했더니 아들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좀 심하긴 해요. 하더라고요. 심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거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랑 함께 음식도 안 만들고 배달로 시켜놓고는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하니까 아들도 지선이한테 말해볼게요. 하더라고요. 세 번째 충돌은 육아 문제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자꾸 다른 집에 맡기더라고요. 친구 집, 앞집, 아랫집. 돌아가면서 아이를 맡기고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선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으니까 아이도 사회성 길러야 해요.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하더라고요. 사회성이라고? 5살짜리가 무슨 사회성? 이 나이에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가 말하니까 할머니는 구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요.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우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엄마가 어디 갔어요?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고 했니? 물으니까 언니 집에 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하더라고요. 언니 집에서 뭐 했어? 물으니까 텔레비전 봤어요. 그런데 언니가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해서 재미없었어요. 하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했더니 아이가 할머니, 나 여기 있을래요. 엄마, 집은 싫어요. 엄마는 맨날 어디 가요?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였어요. 며느리한테 아이 엄마로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냐? 맨날 다른 집에 맡기고 너는 뭐 하니? 했더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24시간 아이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왜 낳았어? 아이를 낳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소리치니까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요. 아이만 보고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다른 집에 맡겨지는 지우가 점점 저한테 더 애착을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하고 제일 먼저 찾고 밤에 잘 때도 할머니랑 잘래요 하고요. 네 번째 충돌은 정말 심각했어요. 어느 날 밤 11시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지선 씨 어머님이세요? 지선 씨가 아이와 함께 술집에 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와주셔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들이랑 같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지우를 데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지우는 울고 있고 며느리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른 건데요.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기를 어떤 시민이 술집에 아이가 있는 걸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5살 아이를 술집에? 제가 소리쳤는데도 며느리는 회사 사람들과 급한 미팅이 있었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서요 하더라고요. 급한 미팅을 술집에서 해? 그것도 밤 11시에? 제가 다시 소리쳤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시면 안 되죠.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지우를 재우고 아들한테 민준아, 이게 정상이야?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는 엄마를 봤어? 했더니 아들도 정말 너무했어요. 지선아, 이건 아니잖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들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가 왜 있는 줄 알아? 제가 소리쳤더니 그런 것도 돈이에요. 맨날 돈돈 하는데 어떻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며느리는 정말 정상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매주 클럽에 가고 명절 음식은 배달로 시키고 아이는 아무데나 맡기고 심지어 술집에까지 데려가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어느 날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려고 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갔어요. 부엌에 반찬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아, 진짜 그 할망구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잔소리에 간섭에. 꼴도 보기 싫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어요. 할망구라니? 나를 할망구라고?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구식이라 대화도 안 통하고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들놈도 마마보이라 답답하고 진짜 언제까지 저 늙은이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 늙은이 눈치 본다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어야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를?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 그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뻔뻔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예상 밖의 상황이었지만 금세 자신을 추스르는 모습이었다.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는 며느리를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으라는 소리를 듣어야 해? 내가 언제 네 인생을 방해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더니 이내 반항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들었으면 할 말 다 할게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말 간섭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게 해줘요.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참견이라고? 내가 언제 참견했어? 손자 돌봐주고 반찬 갖다 주는 게 참견이야? 내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그런 것도 참견이에요. 저희가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반찬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 봐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6개월 동안 보여준 착한 모습이 다 가짜였다는 현실. 클럽에서 남자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며느리.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키는 몰상식함. 아이를 아무데나 맡기고 심지어 술집까지 데려가는 무책임함. 그리고 지금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악독함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나요. 폭행이에요. 놓으라고요. 며느리도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안방에서 뒤엉켜 싸웠다.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톱 자국이 생기고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커튼이 찢어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망구가 뭐 어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어때서? 며느리가 소리쳤다. 인연이 정말.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선아, 뭐 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들이 안방으로 뛰어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소리쳤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보여준 착한 며느리 모습이 다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가면을 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민준아, 이제 결심했다. 이혼해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그래도 지선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돼. 저런 사람과는 한 집에 살 수 없어 했어요. 어머니, 어제 잃은 지선이도 너무 흥분해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못할 말도 하게 되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더라고요. 못할 말? 시어머니한테 할망구라고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못할 말 정도야? 그리고 그동안 클럽 다니고 아이 방치하고 명절 음식 배달로 시키고 이런 게 다 흥분해서 한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아들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며느리 편을 들어줬지만 어제 일은 정말 너무했거든요. 특히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까지 들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며칠 후 며느리가 와서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못할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선아, 화가 난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그리고 그게 처음이야? 그동안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다녔을까? 했어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머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고 변명이지만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럼 클럽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명절 음식 배달로 시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아이를 술집에 데려간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야? 제가 물으니까 며느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아들도 많이 실망했나 봐요.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우리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아. 답답한 집안 벗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숨 막히게 살았네.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며느리가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매일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남자들과 어울리고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끔 지우를 보러 온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석 달 뒤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강남 어느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술병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머리에 싯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가 순더가 니 전 며느리 큰일 났다더라.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려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던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에서 며느리는 상해죄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20대 여성, 술집서 폭행으로 실형. 이런 제목으로요.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름도 나이도 다 맞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섬뜩했어요. 만약에 계속 같이 살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저도 언젠가는 그 술병에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도 있는데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우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지금은 아들이랑 지우랑 셋이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온해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들도 웃음이 늘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이제 우리끼리만 살아도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엄마가 맨날 다른 집에 맡기고 클럽에 가고 그러니까 아이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어머니, 진작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셋이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에는 셋이서 공원을 산책도 가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요. 지우가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길 때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복점 일도 예전보다 재미있어져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며느리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우도 가끔 한복점에 놀러 와요. 할머니, 이 한복 예뻐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예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끔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 가족과는 연이 끊어졌지만 한때는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지우의 엄마니까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교도소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우가 학교에 들어가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그래도 기대돼요. 이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아들도 요즘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 힘드실 텐데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지우 목욕시키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등.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야 진짜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우도 아빠를 많이 따라요. 아빠, 오늘 일찍 와요. 하면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흐뭇해요. 동네 사람들도 순덕 씨 집이 이제 평화로워졌네 하면서 부러워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몰랐네. 그래도 잘 정리됐구나 하시더라고요. 처음 며느리와 갈등이 시작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라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5살짜리를 맨날 다른 집에 맡기고 심지어 술집까지 데려가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저희가 제대로 키우고 있어서 아이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고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우리 며느리는 정말 특이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참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젊으니까 철이 없을 거야 하면서 참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확실한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우리 지선이 같은 건 아니에요. 좋은 며느리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대처하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의 평화, 아이의 웃음, 조용한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지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도 했으면 하고요. 그때는 제가 지혜로운 시할머니가 되어야겠어요. 며느리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할머니,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할머니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우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아들은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하고 출근해요. 저녁에는 셋이서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찾아올까봐 걱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설령 그런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지우한테는 엄마에 대해서 최대한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친엄마인데 나중에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하고만 말해요. 아들도 이제는 정말 의젓해졌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장을 봐와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지우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도 하고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하더라고요. 한복점도 요즘 일이 좀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이 많아져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가 만든 한복이 정말 예뻐요 하면서 좋아해줘서 보람이 있어요. 지우도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는 한복 만드는 사람이야. 정말 잘 만들어 하고 자랑한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요즘은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물어보고 저도 할머니는 한복 만들었어. 우리 지우는 뭐 했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있어요. 지우가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하면서 가져오는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거든요. 아들도 퇴근 후에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요. 지우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지? 하면서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주말에는 놀이터나 공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셋이서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정말 좋아요. 지우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저도 한복점에서 만난 손님들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까봐 항상 불안했고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게 평화로워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 평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래요.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저도 건강하게 살면서 손녀 키우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살다가 남편과 시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한미소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혀요. 2년간 저를 완전히 속이고 이용하려던 남편과 시모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을 완벽하게 응징했는지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함께 바다뜰 펜션을 운영해 왔거든요. 할머니는 늘 제게 미소야,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되 파도처럼 강해져야 한단다 라고 하셨죠. 할머니도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펜션을 키우고 있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적자만 나고 한 번은 손님이 여기가 펜션이야, 창고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썰렁했죠. 그런데 제가 요리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잘한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유명해졌어요. 특히 제 시그니처 메뉴인 미소 전복죽은 손님들이 이거 먹으러 서울에서도 온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알아주는 힐링 펜션이 됐죠.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살고 있던 3년 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악몽이었지만요. 남편은 서울에서 IT 컨설팅 사업을 한다면서 스트레스 해소차 펜션에 왔다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키도 185cm나 되고 목소리도 꿀 바른 듯하고 무엇보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서 진짜 사업가구나 싶었죠. 여기 정말 좋네요.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이런 자연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순수한 분을 만나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하하, 무슨 영화요? 나 홀로 집에 제주도 버전? 아니에요. 로맨틱 홀리데이 같은 거요. 사장님이 주인공이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달콤한 말을 다 믿었거든요. 근처 관광지도 안내해주고 맛있는 식당도 추천해줬어요. 심지어 제가 직접 운전해드릴게요. 라고 자원봉사까지 했다니까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이 됐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아니, 매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펜션에 왔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매번 올 때마다 선물도 가져오고 한 번은 서울 유명 베이커리 빵을 트렁크 가득 가져온 적도 있어요. 미소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까요? 서울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봤는데 미소 씨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미슐랭별 3개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오늘 제가 전복죽 끓였는데 드셔보실래요? 남편은 제 요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매번 펜션에 올 때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한 번은 이건 예술이야 라며 무려 30장을 찍기도 했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도시에서는 이런 진심을 느낄 수가 없어서 다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제 마음도 점점 남편에게 기울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할머니 돌아가신 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남편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몇 달 후 남편이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노을 지는 시간에 말이죠. 미소 씨,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미소 씨가 좋았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마치 제주도 청정 바람 같아요. 그게 칭찬인가요? 당연히 칭찬이죠. 서울은 미세먼지인데 미소 씨는 청정 공기예요. 하하, 공기 비유가 좀 특이하네요.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원거리 연애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매주 제주도행 비행기 표 끊을 준비도 됐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 같은 멋진 사람이 절 좋아해 준다니 꿈만 같았어요. 저도 좋아요. 근데 비행기 표는 아껴서 사세요. 그렇게 시작된 원거리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주도에 왔고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곤 했어요. 서울 갈 때마다 시골쥐가 서울 구경 간다며 놀리기도 했지만요. 미소야, 서울 구경 어때? 내가 평소에 가던 맛집들 소개해 줄게. 오마카세부터 시작해볼까? 오마카세가 뭐예요? 어머카세, 새로운 김치 종류? 하하, 미소야, 너무 귀여워. 일식 코스 요리를 말하는 거야.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사업하는 당신이 더 대단해 보여요. 남편은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IT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직원도 5명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열심히 해서 큰 회사로 키우고 싶어. 구글 같은 회사 만들 거야. 미소야, 나랑 같이 꿈 키워볼래? 구글은 좀 크고 네이버 정도? 하하, 그래도 좋아. 미소야가 응원해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1년간 연애를 하고 나서 남편이 프러포즈를 했어요. 그것도 제 펜션 앞 바다에서 무려 100개의 LED 풍선을 띄우면서요. 미소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너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너만 사랑하고 싶어. 아니, 다음 생에도. 와, 저도 좋아요. 근데 LED 풍선은 나중에 다 수거하셔야 해요. 환경 오염되면 안 되니까.
역시 우리 미소. 이럴 때도 환경 생각하는구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남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시모는 강남에서 30년간 한정식집을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강남 김치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김치 담그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죠. 그래요? 제주도에서 펜션을 한다고요? 그럼 손님들 밥도 해주고 그래요? 힘들겠네. 식모일이나 다름없잖아?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직접 다 해드려요. 식모가 아니라 셰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우리 아들이 시골 사람이 좋다고 하더니 순수한 걸 좋아하나 봐요. 도시 여자들은 너무 계산적이라서 시모의 말투에서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났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울에서 장사하는 분이니까 제주도 시골 며느리가 못마땅할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시모에게 대접한 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 가게 주방장보다 낫네? 감사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제주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제 나름대로 퓨전을 좀 가미했고요.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손님 응대도 잘하고 우리 아들이 복 받았네요. 며느리 복이 터졌어.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아껴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껴주는 척을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우리 며느리가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자라서 그런지 순수하고 착해요. 요리 솜씨도 우리 집 며느리감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생겼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시모가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라며 더욱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서울 63 빌딩에서 크게 치렀는데 남편이 내 신부는 최고니까 최고의 결혼식을 해야 한다며 무려 500명을 초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외상이었지만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남편이 내 신부에게 최고를 해주고 싶다며 비싼 여행 패키지를 예약해줬거든요. 미소야, 행복해? 당연히 행복해요. 에펠탑보다 당신이 더 멋있어요. 정말? 그럼 나를 인간 에펠탑이라고 불러줘. 푸아하, 그건 좀. 신혼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제주도에 내려왔고 펜션 일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청소도 하고 손님 체크인도 도와주고 손님들이 미소 요리를 정말 좋아하네. 이거 SNS에 올려서 홍보해볼까? 해시태그 100만 개 달아서 100만 개는 좀 많고 10개 정도? 남편이 제 요리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 제주도 맛집, 해시태그 펜션 요리 해시태그 아내가 최고 등등 온갖 해시태그를 달아서 홍보해주니까 예약이 확 늘었어요. 매출도 전년도보다 2배나 늘었죠. 미소야, 우리 펜션 정말 잘 되고 있다. 나도 서울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조만간 테슬라도 한 대 사자. 테슬라는 무슨? 경차로도 충분해요. 시모도 가끔 제주도에 내려오셨어요. 올 때마다 강남 친구들 자랑거리가 생겼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안정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남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시어머니가 더 고마우시죠. 좋은 아들 키워주셔서요. 그때만 해도 시모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양 한 마리가 늑대 소굴에 들어간 격이었죠. 결혼 2년 차 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펜션은 잘 되고 남편과 사이도 좋고 시모와도 원만했어요. 미소야, 나 요즘 서울 일이 정말 바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 삼성이랑 일하게 됐어. 조금만 참아줘. 성공하면 더 자주 내려올 수 있을 거야. 삼성이요? 대단한데요. 열심히 하세요. 저도 펜션 일 바쁘니까 서로 열심히 해봐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한 커플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거든요. 사장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생선 썩은 냄새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런 냄새가? 방을 확인해 보니 에어컨 필터에서 생선 내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필터를 열어보니까 정말 생선 내장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며칠은 된 것 같은. 이상하네요. 청소할 때 실수였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오늘 숙박비는 50% 할인해 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청소하는 직원이 실수한 줄 알았거든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사장님, 침대에 뭔가 끈적한 게 묻어 있어요. 꿀인지 뭔지. 확인해 보니 침대 시트에 꿀이 발라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트리스 깊숙한 곳까지.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적이었어요. 죄송해요. 바로 시트 갈아드릴게요. 오늘 조식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번엔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한 짓이 분명했죠.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잔뜩 있다거나, 그것도 파마한 머리카락만 골라서 주방에서 상한 음식이 나온다거나, 더 심각한 건 인터넷 리뷰였어요. 갑자기 악성 후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이 불친절하다, 시설이 더럽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바퀴벌레 서커스를 봤다 등등.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펜션 평점이 5점에서 2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펜션을 망치려고 해요. 경쟁 펜션인가? 저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 순찰도 늘렸어요. 심지어 탐정 놀이하듯 변장해서 지켜보기도 했죠.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더니 그냥 경쟁 펜션에서 질투해서 장난치는 거 아닐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더 잘 되니까 시샘하는 거지. 그런가요?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생선 내장이라니. 내가 주말에 내려가서 같이 지켜볼게. 범인 잡으면 혼쭐을 내줄 거야. 남편이 위로해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건 한 달 뒤였어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머리핀이었는데 시모가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디자인이었거든요. 한정식집 30주년 기념품이라고 새겨진 금색 머리핀. 이상하네. 언제 오셨나? 전화도 없었는데. 설마 했지만 뭔가 이상해서 펜션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화질 좋은 걸로 20개나.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밤 2시. 시모가 펜션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것도 검은 옷에 모자까지 쓰고 완전 도둑 스타일로. 뭐야 이게, 시어머니? 시모는 스페어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객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이상한 물질을 뿌리고 화장실에 머리카락을 뿌려놓고 심지어 주방에서 상한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흥얼거리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자상하던 시모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시모는 정말 체계적으로 펜션을 망치고 있었어요. 월요일은 생선 내장, 화요일은 꿀, 수요일은 머리카락.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까지 들렸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손님들이 자꾸 컴플레인하네. 역시 시골 사람이라 경영 능력이 부족한가 봐. 서울로 불러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요? 미소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어머니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미소가 힘들어하면 서울로 올라오자고 해보세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네. 서울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할 텐데. 뭐라고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본인이 직접 망치고 있으면서.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간 멍하니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거든요. 남편이 펜션에 왔을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야, 강동훈,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너 마누라한테 다 까발린다. 도박장 CCTV도 있어. 성민,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 무슨 빚이 있다는 뜻인가요? 도박장이라니?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경악할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부터 바카라, 포커, 스포츠 토토까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내역들까지. 마누라가 펜션 운영해서 돈 많이 번다. 한 달에 5천은 거뜬하다. 곧 갚을 수 있어. 펜션을 담보로 대출받을 방법. 배우자 몰래 부동산 명의 이전하기. 위조 서류 만드는 법. 이런 메시지들과 검색 기록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2년간 저를 속이고 도박을 했던 거예요. 빚만 3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펜션 수익을 자신의 도박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고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간 남편 앞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힘들었어요. 미소야,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아픈 거야? 생리통이야? 아, 아니에요. 그냥 펜션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그럼 잠깐 쉬어. 내가 손님들 응대할게. 그리고 펜션 서류 좀 정리해둬. 은행 대출 상담 받으려고. 겉으로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펜션에 젊은 여자가 아이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남편과 똑같이 생겼는 거 있죠.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안녕하세요, 동훈 오빠 있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그런데 그 여자도 더 당황하더라고요. 네?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10년째 사실혼으로 살고 있고 이 아이가 저희 아들 동훈이에요. 오빠가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우리 펜션 맞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에게는 이미 10년째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있었고 8살짜리 아이까지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법적 아내인데 두 사람은? 상간녀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네? 오빠가 다른 분이랑 결혼하셨다고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10년을 속은 거예요? 저도 지금 완전히 당황스러워요. 일단 앉아서 얘기해봐요.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 상간녀는 남편이 제주도 사업 때문에 자주 못 본다는 말만 듣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더라고요. 오빠가 제주도 출장이 많다고 해서 가끔 못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있고 해서 결혼은 미뤄뒀지만 언젠간 정식으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청첩장 샘플까지 봤었는데 저도 서울에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죠. 저희 둘 다 남편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시모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 돌잔치 때도 오셨어요. 우리 금손자라며 금반지도 주셨고요. 오빠가 아직 결혼은 못하지만 며느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모는 상간녀를 진짜 며느리로 여기면서 저는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본 거였어요. 그럼 저는 대체 뭔가요? 사기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상간녀와 더 얘기를 나누니 시모와 남편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결혼해서 펜션을 손에 넣은 다음 펜션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서 남편의 도박빚을 갚고 서울에 큰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와는 적당히 이혼하고 상간녀와 정식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펜션은 시모 명의로 넘겨서 가족 사업으로 운영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 펜션을 망치려고 했던 거구나. 퍼즐이 맞춰지네요. 시모가 펜션을 망치려 한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펜션을 성공시키는 게 계획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시모의 통제하에 살게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야 펜션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독립적으로 잘 사니까 시모는 강제로 펜션을 망쳐서 저를 서울로 올라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뿐이었고, 시모는 뒤에서 방해 공작까지 했던 거예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펜션 운영도 제대로 안 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5kg이나 빠졌죠.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소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무너뜨리게 두면 안 된다. 네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해져야 해. 바다는 폭풍이 와도 결국 잔잔해지잖니?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거든요. 미소의 반격이 시작됐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마치 요리할 때처럼 재료 준비부터 완성까지. 첫째, 상간녀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저희 둘 다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언니, 우리 같이 그놈 혼내줘요. 좋아요. 10년 인생 날린 거 보상받아야죠. 둘째, 펜션 손님들 중에 변호사, 회계사, 경찰관 등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친해져서 법적 조언을 구했어요. 펜션 할인도 드렸죠. 셋째, 남편과 시모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녹음기 10개, 카메라 20개 총 동원. 저는 6개월에 걸쳐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먹이를 던졌어요. 여보, 요즘 펜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펜션도 팔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 하지만 펜션이 너한테 소중한 곳인데 정말 괜찮겠어? 가식적인 걱정하는 척.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펜션 팔기 전에 큰 리모델링을 해서 가격을 높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얼마나 들 것 같은데. 한 5억 정도요? 고급 리조트로 바꾸려고요. 남편의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았죠. 그럼 나도 도와줄게. 좋은 업체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하면 대박 날 거야. 남편과 시모는 완전히 속았어요. 제가 펜션 리모델링 명목으로 큰 돈을 쓰게 하면 그 돈까지 함께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펜션을 믿을 만한 친구 명의로 넘겨둔 상태였어요. 법대 출신 친구가 도와줬죠. 그리고 가짜 리모델링 계약서와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준비해뒀고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빌린 지인들을 모두 찾아서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동은 씨 아내예요. 남편이 빌린 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내분이시군요. 언제 돈 갚을 건지 좀 물어봐 주세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게 남편이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션을 담보로 더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도박이요? 저는 남편의 도박 사실과 함께 그가 펜션을 담보로 더 큰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계획을 모두 공개했어요. 남편이 여러분께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펜션은 이미 다른 명의로 넘어갔고 담보 가치도 없어요. 사기 당하신 거예요. 빚쟁이들은 분노했어요. 남편이 자신들을 완전히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 나쁜 놈! 우리를 속였구나! 당장 돈 받아내야겠어.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완전 다급한 목소리로. 미소야, 나 지금 큰일 났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야. 사무실까지 쳐들어왔어. 펜션 팔아서 빨리 돈 좀 마련해 줄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펜션이요? 이미 팔았어요.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했고요. 뭐라고? 언제? 내 허락도 없이? 한 달 전에요. 당신이 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동안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펜션은 원래부터 제 명의였어요. 당신 허락 필요 없죠?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빚이 3억이 넘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도박으로 진 빚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놈과 시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시간이 됐어요. 저는 상간녀와 함께 남편놈을 법적으로 추궁했어요. 언니, 이제 정식으로 고발해봐요. 한국은 중혼이 불가능한데 제가 한 결혼이 명백한 사기혼이에요. 그래요. 저도 10년간 속았으니 재산분할 소송도 걸어야겠어요. 위자료도 받고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남편놈을 공격하니까 그놈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먼저 남편놈이 저를 찾아왔어요. 완전 초라한 모습으로 미소야, 제발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오해요? 뭘 오해해요? 10년째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있으면서 저와 결혼한 게 오해인가요? 그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그 여자와는 진짜 끝난 사이였는데 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왜 아이까지 있어요? 그 아이가 당신과 똑같이 생겼던데요?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남편놈은 할 말이 없어서 결국 진실을 털어놨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에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는데 도박에 빠지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어. 사랑이요? 처음부터 펜션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바보로 보이나요? 아니야. 정말 처음엔 네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하지만 빚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제 펜션을 망치려고 했어요? 남편놈은 이제 완전히 들킨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펜션을 빨리 정리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어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와서 생선 내장 놓고 가신 거군요. 프로페셔널하게. 미소야,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새로 시작하자. 진짜로. 용서요? 2년간 저를 완전히 속이고 이용하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시모도 급히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헐레벌떡 왔는지 머리도 산발이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가 좀 과했나? 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 아들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시어머니, 제 펜션에 몰래 들어와서 손님들한테 피해 주신 것도 아들 걱정돼서 하신 일이에요? 생선 내장이 아들 걱정의 표현이었나요? 그건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와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수한 의도였어. 도움이요? 펜션을 빼앗으려던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빼앗으려고? 시모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태도를 바꿨어요. 알았어. 우리가 좀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모두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뭐해? 가족이요?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생선 내장을 숨겨놔요?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워?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결혼식도 해주고 신혼여행도 보내주고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제 펜션 망치고 저를 속인 것 말고는 생선 내장 서비스도 있었네요.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촌년 만난 게 재수 없었어. 시모는 완전히 돌변해서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지금 하는 말 다 녹음되고 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판사님이 들으면 감동하시겠어요. 시모는 그제야 당황했어요. 뭐라고? 녹음? 언제부터? 네, 시어머니가 제 펜션을 망치던 것도 다 CCTV에 찍혀 있고요. HD 화질로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이제 시모와 남편놈 모두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보건소에도 신고했어요. 한정식집에서 위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다른 곳에 가서 썩은 음식을 사용하는 걸 봤거든요. 생선 내장을 이상한 곳에 보관하더라고요. 시모가 펜션에서 썩은 음식을 사용한 증거들과 함께 신고했죠. 며칠 후 보건소에서 시모의 식당을 점검했어요. 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영업에는 차질이 생겼죠. 소문도 퍼졌고요. 야, 이년아,
네가 우리 가게까지 신고했구나. 30년 명성이 하루아침에. 시모가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펜션을 망칠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이제 와서 왜 화를 내세요? 인과응보예요. 우리가 언제 네 펜션을 망쳤다고 그런 소리를 해? 시어머니, CCTV 영상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보실래요? 팝콘 먹으면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시모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시모를 조사했어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제가 고발했거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까지 완벽했죠. 생선 내장 사진도 있었고요. 남편놈도 상간녀와 저에게 동시에 고발당해서 법정에 서야 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과 법적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혼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남편놈의 죄상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는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카라, 포커, 스포츠 토토, 종합 도박장이었습니다. 남편놈은 법정에서도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두 사람 다 사랑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해서. 사랑이요? 그럼 왜 도박을 하셨나요? 왜 제 펜션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셨나요? 제가 증인석에서 말했더니 남편놈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판사님도 남편놈의 행동에 혀를 차시더라고요. 피고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두 여성을 동시에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재산까지 노렸습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결국 남편놈은 사기죄로 실형 2년을 받았어요. 상간녀도 재산 분할을 받았고 저는 위자료 2억과 함께 손해배상 5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시모도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통쾌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시모와 남편놈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미소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다시 가족으로. 가족? 가족이 생선 내장을 에어컨에 숨겨놔요? 며느리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식당도 망하게 생겼고 강남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그건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왜 걱정해야 하죠? 남편놈도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어요. 코까지 흘리면서! 미소야,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감옥에서 반성 많이 할게. 다시 시작이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이나 속인 그분한테도 같은 말 하세요? 그때 상간녀가 나타났어요. 완전 당당한 모습으로. 저는 이제 당신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10년간 저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 다시 안 먹어요.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이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돼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상간녀는 정말 당당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언니, 저희 이제 정말 남이 됐네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같은 쓰레기한테 속았으니까 전우애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한테 속았으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상간녀는 친구가 됐어요. 가끔 연락하며 서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쓰레기 피해자 모임이라고 농담하기도 해요. 남편놈은 감옥에 갔고 시모는 식당이 망해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남 마담이 이제는 알바생이라며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더라고요. 저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펜션을 더욱 확장했어요.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 수영장도 만들고 심지어 작은 카페도 열었죠. 이제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펜션 중 하나가 됐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악랄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살아남은 펜션이라는 스토리가 오히려 유명해져서 예약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펜션이구나. 생선 내장 펜션. 그건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미소 펜션이에요.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성공하다니.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더욱 응원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펜션 손님으로 왔던 수의사인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이번엔 진짜예요. 미소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시다니. 제가 치료하는 강아지들보다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강아지 비유는 좀 특이하네요. 칭찬인가요? 당연히 칭찬이죠. 강아지들은 정말 강하거든요. 아픈데도 꼬리 흔들고 다쳐도 주인을 지키려고 하고. 하하, 그럼 저는 강아지인가요? 아니에요. 미소 씨는, 더 멋진 존재예요. 그분은 저를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해 주세요. 제 일에도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시죠. 펜션 일 힘들지 않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던데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괜찮아요. 특히 요리할 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저도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는 프로급이에요. 전 남편과는 정반대예요. 전 남편은 저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분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요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해요. 최소 5년은 사귀고 결정하려고요. 한 번 크게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사기꾼 탐지 레이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완전 꾀죄죄한 모습으로. 미소야, 나 정말 반성했어.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네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 감옥 밥 먹으면서 네 요리가 그리웠어. 감옥밥이랑 제 요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제 요리가 불쌍해요. 전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머리도 반쯤 빠지고. 미소야, 나 정말 바뀌었어.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이제는 진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어. 편의점 알바라도 할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와는 상관없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그 여자한테도 사과했어. 이제 정말 너만 보고 살아가고 싶다고. 저는 전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 이제 다른 사람 만나요. 수의사 분이에요. 뭐? 수의사?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이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도박도 안 하고요. 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떡해? 나는 정말 너밖에 없는데 엄마도 이제 날 안 봐주고. 그건 당신이 2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저를 이용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미소야. 그리고 앞으로 절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또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모도 한 번 찾아왔어요.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며느리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순 없을까? 내가 진짜 반성했어. 가족이요? 저를 2년간 속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선 내장이 가족의 증표였나요? 그때는 우리도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네가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 너 같은 며느리는 다시 못 만나. 시모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식당이 망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명품백도 다 팔았다는 소문이. 시어머니,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본인 인생 챙기면서 사세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이죠, 남. 시모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 후로는 전 남편도 시모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야 진짜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펜션은 계속 잘 되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상간녀 같은 진짜 친구도 생겼어요. 얼마 전에 상간녀가 아이와 함께 펜션에 놀러 왔어요. 미소 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수영장도 생겼네요. 아이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자주 놀러 와요. 언제든 환영해요. VIP 할인도 해드릴게요. 상간녀 아이도 정말 예뻐요. 비록 전 남편의 아이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미소 이모, 바다가 정말 예뻐요. 수영장도 짱이에요. 그렇지?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오늘은 특별히 피자도 해줄까? 와, 이모 최고! 아이가 저에게 잘 따라서 정말 기뻐요. 상간녀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미소 언니, 저도 좋은 분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요? 어떤 분이에요?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도박을 모르는 분이에요. 카드 게임도 못해요. 완벽하네요. 도박 못하는 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도박하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둘 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 남자친구와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소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프러포즈 이벤트는 없지만 진심은 있어요. 아직 좀 무서워요. 한번 크게 당해봐서 결혼이라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미소 씨가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10년이든 20년이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신다뇨. 감사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3년 정도? 물론이죠. 저는 미소 씨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까지 열심히 돈 모을게요. 이런 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전 남편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거든요. 요즘 펜션에 오는 손님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살다니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버텼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정말 본받고 싶어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사장님 보면서 힘이 나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미소가 정말 강해졌구나. 바다처럼 넓고 파도처럼 강한 아이가 됐네. 요즘은 펜션 일도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힐링이 필요한 분들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아서 온 분들이 펜션에서 며칠 쉬다 가면서 완전히 밝아진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해요. 사장님, 여기 와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식도 맛있고 풍경도 좋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동이에요. 제주도 또 오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네, 꼭 다시 올게요.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나쁜 사람들 때문이기도 해요. 전 남편과 시모가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순진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훨씬 현명해졌고 더 강해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도 생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이 다른 지방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한다는 소문이 도박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정말 힘들게 산다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바로 빚쟁이들이 가져간다고.
시모도 서울에서 다른 사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강남 마담에서 알바생으로 30년간 쌓은 명성도 모두 잃었고요. 생선 내장 사건으로 동네에서 유명해졌다더라고요. 솔직히 동정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산 대가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은 완전히 잊고 살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 시간에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겠어요. 남자친구와도 곧 결혼할 것 같아요. 3년 후에요. 미소 씨, 정말 제가 미소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생선 내장은 절대 안 숨길게요. 하하, 그건 기본이죠.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진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혼이에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펜션에서 할 생각이에요. 바닷가에서 작은 파티로 상간녀도 초대할 거고, 펜션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주러 오실 거예요. 펜션에서 결혼식이라니 정말 로맨틱할 것 같아요. 생선 내장 대신 꽃으로 장식하시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손님들도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갈 예정이에요. 전 남편과 갔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요. 북유럽으로 갈 생각이에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미소 씨가 가고 싶은 곳 아무 데나 가요. 남극이든 북극이든. 그럼 아이슬란드는 어때요? 오로라도 보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소 씨랑 오로라 보면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전 남편과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놈은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펜션 일이 바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는 제가 청소 담당. 아니에요. 당신도 수의사 일이 바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팀워크가 중요해요.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어요.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요. 요즘 펜션에 신혼여행 온 커플들을 보면서 제 결혼을 더욱 기대하게 돼요.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도박만 안 하면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진심과 애정이 가득하거든요. 저도 남자친구를 바라볼 때 그런 눈빛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소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생선 내장보다 더요. 하하, 그 비유는 좀, 이제는 이런 말을 할 때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전 남편 때는 항상 뭔가 불안했거든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분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어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펜션 손님들도 그렇고, 상간녀 같은 친구도 그렇고, 지금 제 남자친구도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에요. 다만 바보로 살지는 말아야 해요. 착하게 살되 현명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사기꾼 탐지 레이더 필수. 제가 전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더 행복해졌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더 성공적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진짜 친구도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지금 이 순간도 제주도 바다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펜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오늘은 특히 더
붓네요. 정말 예쁘다. 인생샷 찍어야겠어요. 손님들의 감탄사를 들으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전 남편과 시모가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그들은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더욱 행복해졌어요.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악은 결국 벌을 받는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에 속지도 마세요. 착하게 살되 똑똑하게 살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펜션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세요. 분명히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없으니까요. 제주도 바다뜰 펜션에서 한미소였습니다. 생선 내장 없는 깨끗한 펜션에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